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명수 총장님은 항상 저렇게 씩씩하게 남을 칭찬하고 띄우는 데는 선수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저도 좀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미술협회 이사장도 7년을 했고 또 연달아서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직을 작년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다 여러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과연 예술에 대한 공유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또 우리 부산예술회관이 어느 곳에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잠깐 우리 부산예술회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또 편안하게 한 시간이 안 됩니까? 5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산 시내 기업가들도 그렇고 부산예술회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술회관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지금 그 교통방송협회 옛날에 차량 등록소 그 자리에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 예술회관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한 지가 한 12년쯤 됩니다. 근데 그게 남구 용소로 78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협회 설립은 1963년도에서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그 예술 활동을 순수 예술 단체만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고 그 다음에 감사 있고 부회장님이 3명이고 직원이 10명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단체가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총장님께서도 소개를 하셨는데 인원은 10개 순수 예술협회 단체가 있고 준회원단체에서 꽃꽂이 그 차문화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인원이 전부 다 합하면 한 근 6,700명, 한 7,000명쯤 됩니다. 그 완전히 등록돼 있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000명 외에도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부산 시내의 예술인들은 전부 다 예술대학을 나왔거나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부터 강력시에서 에어부산이 협조로 저희들의 예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것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산민예총, 부산문화재단, 문화회관, 몽골예술인협회,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와 또 TVN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와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하고도 체결을 했고,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장준용 총재님하고도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공연이고 미술 전시, 시각 전시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분이 과연 예술을 공유하고 있을까, 늘 가까이 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저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표가 나오는데 부산 시민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표도 나옵니다. 영화도 상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은 마지막 주 수요일 그 공연이 있습니다. 늘 공연이 있고 해마다 송년 음악회라는 공연을 문화회관에서 멋지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무료입니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해마다 이런 멋진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로부터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만 신경 쓰면 멋진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예술제가 우리가 한 34회가 되는데 청소년 예술제가 참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술 감각을 익히고 감성을 가지게 되면 인성교육도 된다고 그 심리학 치료사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댄스 경영,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국악, 건축, 그림, 연극, 꽃 만들기, 신앙송, 청소년 사진, 음악제 등 하는데 여기서 음악제라든지 연극제라든지 이 미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을 받으면 또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또 상을 줘가지고 그 상을 받는 그 학생들한테는 대학 가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생 그림 공모전에 많이 내려고 하고 음악제도 그런 공연에 참가를 시키려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예술제가 해마다 우리가 이게 59년 역사입니다. 이게 10년, 20년 역사가 아니라 우리 부산에 59년이라는 거는 그 한국예총도 있는데 한국예총이 부산보다 더 늦습니다. 설립한 단체 그 연수가. 59년이 되는데 해마다 부산예술제가 가까운 데서 시민회관, 문화회관, 우리 예술회관 공연장 등등이 여러 군데서 전시와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공연에는 저희들이 심포지움도 하지만 가곡과 아리아밤이 그 공연 볼만합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 가요제, 그 연극 초청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국악도 있고 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연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면 아마 부산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젊음의 축제는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공연을 기획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젊은이들이 사실 놀만한 곳이 부산에는 없습니다. 놀이문화 터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연장에서 이번에 젊음의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비보이, 인디밴드, 걸스 팀 댄서, 뭐 락밴드 이런 친구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공연을 했더니 너무너무 끼가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끼를 어떻게 발산을 안 하고 저렇게 있었을까? 너희들이 어디서 연습을 하고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전부 다 무슨 우리 영화제에는 영화의 전당 그 마당에서도 하고 학교 뒷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인디밴드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연장에 한번 모셔가지고 올해 멋지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이 공연을 더 멋지게 할 겁니다. 부산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했고 갈매랑 이거는 근자에 9월달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이래 되는데 그때 했는데 10개 협회가 협업을 해서 합니다. 그냥 각 협회마다 따로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했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부산예술제에 지금 돌아오는 2021년 10월 28일 날 오프닝을 해서 29일 날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그 가곡과 아리아밤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료니까 오셔서 감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도, 전시 공연의 참여도를 보시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국의 노래방이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교실과 악기 연주하는 게 35%가 되고 미술 활동도 조금 많습니다. 35% 되고 그 다음에 글짓기, 독서는 12%밖에 안 되고 춤, 무용도 8%, 문학 행사가 5%, 전통예술도 5%밖에 안 됩니다. 이래 순수한 공연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공연을 자주 할 수 있는 장소와 연습장과 모든 환경이 갖춰져야만이 이거를 발산을 해서 여러분들을 매혹을 시켜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이 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늘 최고의 그 하이의 예술가들이 사는 곳이라 해가지고 늘 그 정치권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건희 미술관도 올해 그 부산에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울로 가는 게 서울공화국입니다. 지방분권, 지방문화분권 해달라고 수없이 외쳐도 앵무새같이 노래를 불러도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연 참여도도 전시회나 박물관은 자주 갑니다. 한 번씩 누가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다 하면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이래 구경도 하고 관람을 하게 되는데 연극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음악 연주회, 전통예술 공연, 무용 공연 이런 게 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좀 더 우리 여기 계시는 사회지도청에 좀 힘이 있는 분들이 그 아예 아까 전에 처음에 사회복지가 뭔지 문화복지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문화도 복지 차원에서 음악이나 무용은 처음부터 신생아 때부터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혈을 이렇게 꽂고 있어야만이 걔네들이 그 끼를 발산을 해서 끝까지 연습을 하고 예술가의 길을 걷지. 지금은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예술가들은 2잡, 3잡, 5잡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공연 한 번 하면 서울에는 뭐 기본이 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부산에는 20만 원 줍니다.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고 이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 공연 이런 것도 제가 높이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만 있으면 좀 자주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맡으면서 그전에도 물론 지금 백화점도 그렇고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아카데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순수 예술의 프로페셔널을 되는 그 어떤 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회관에서 아카데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카데미를 멋진 교수나 강사님을 모시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설계를 다 했습니다. 교수진, 강사진 다 짜졌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시도를 못하고 만약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 위드 코리아가 되면 코로나가 되면 12월부터라도 저희들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과목이 뭐가 있냐면 이제 가곡교실, 지금 가곡교실 배우는 데는 현대백화점밖에 없습니다. 부산 시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해주신다 그래서 가곡교실도 하고 노래교실, 실버 합창단, 그 다음에 우리 민요, 그 실버 댄스, 그 다음에 한국 무용, 그리고 고고장구, 수채화, 피아노, 통기타와 반주법, 그 유튜브 성공하는 거, 유튜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구성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초대장을 보내든지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문화시설의 충분 여부가 부산이 빨간 줄이 있는 게 부산시의 현황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인지도라든지 문화시설 실질 이용률도 이 빨간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일 저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술과 친해지려면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제가 그 유인물을 배포를 했는데요. 제가 2019년도, 18년도에는 홍콩 바젤 아트 페어를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그 미술 그리는 선생님들 한 30분을 모시고. 근데 거기에는 전세기를 타고 그림 사러 옵니다. 전세기를 타고 그림을 사러 오고 해외 관람객이 이게 10,000명인데 사실 50,000명입니다. 이게 글이 잘못되면 50,000명 정도 유치가 되고 1년에 1조 원 거래가 됩니다. 저기 5일 만에 이게 지금 잘못된 5일 만에 5조가 거래되고 티켓 판매만 해도 25억입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2시간 기다려 가지고 티켓을 샀는데 한 24,000원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4,000원짜리가 한 25억을 그 입장료 수익만 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사람에 밀려서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과연 우리 아름다운 이 부산에서 저런 아트페어를 해서 입장료 수익을 올린다면 그 수익 자체를 전부 다 작가들한테 다시 하는 식이고 그분들을 다시 공연하고 자리에 돌아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트페어가 부산에만 해도 또 네 군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요즘 아트페어가. 요즘 그림이 대세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계명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라이온 킹을 공연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특이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유행을 해서 지방을 내려오는데 이거는 지금 지방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우리 부산의 드림시어터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입장료만 해도 한 25억 정도 매상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고의 매상을 입장료 수익을 올린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우리 부산에 있는 작가들이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한다면 이런 멋진 공연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우리 순수 예술 10군데 되는 협회만 같이 놀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정말 변화를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보수 쪽에 있는 원로 스님들, 예술 회원들은 원로 스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회총은 젊은 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술인들 데모를 하면 민회 쪽에서는 사실 열심히 합니다. 단결이 잘 되니까. 보수는 또 원로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점잖아서 어떻게 우리 목소리 내지를 않습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생살 먹는 그런 환경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원로 스님들 만나면 늘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예술과 대중예술도 합쳐서 인디밴드와 힙합 공연도 같이 하고 국악과 서양이 오케스트라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연극과 무용을 같이 하고 사진과 시야의 만남도 있고 오케스트라하고 연극하고도 만나고 웹툰과 수채화 유화도 같이 만나서 같이 전시를 하든 공연을 하는 게 이제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중예술에 또 인디밴드, 힙합, 댄서, 비보잉, 차문화, 고대술 이런 분들도 멋진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비보이는 사실 부산이 최고의 어떤 도시, 지금 3세대가 비보이가 활동하고 있는데 24년도 프랑스 올림픽에 비보이가 채택이 돼가지고 올림픽으로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도 같이 우리가 소통하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선순환 구조로 전문예술인 단체로서 인기 있는 이런 공연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또 그 유치해서 발생 수익을 내년에 제가 미술협회 7회를 맡고 있으면서 너무나 일을 제가 제 자랑 안 했지만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멋진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이제 한국화를 했지만 왜 그림값이 비싼가? 여러분 지금 과거에 얼마 전만 해도 고갱 그림이 1,400억, 1,700억, 피카소가 1,700억, 이라면서 100억, 200억 이게 이제 요즘 보통입니다.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바젤 아까 전에 제가 저 자료 보여드린 데 보면 피카소 그림도 170억, 하여튼 좀 괜찮다 하면 전부 다 100억이 넘는 그림들이 요즘 흔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도 지금 수십억짜리가 많죠. 이유한 선생님 작품만 해도 지금 하얀 베이지색에 점 하나 끄는 10억, 20억 합니다. 12미술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멩이 큰 게 있고 철판을 이렇게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업가가 저보고 물어보기를 아니 이완 선생님 저 돌멩이를 하구나 가지고 갖다 놔놓고
병풍처럼 사여져 있는 저 쇳덩어리 갖다 놔놓고 저게 무슨 작품이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현대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야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피카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대성이 좋아야 됩니다. 대성력이 있고 어떤 감성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미술 감각적인 DNA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진짜적인 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과거에 대성을 잘했고 또 그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이완 선생님이 있고 그 돌멩이를 갖다 놔도 그게 작품이에요.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쇠로 된 아치로 만드는 것도 작품이라고 외국에서도 사가고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 작품이 점 하나 찍었는데 뭐 10억, 20억 하는 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기본이 1억에서 3억짜리 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값이 왜 비싼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도 명품 백은 뭐 이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 2천만 원, 1천만 원 하는 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피카소에 대한 어떤 어릴 때부터 그림에 대한 애정, 그림에 대해서 남달랐던 그런 모습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카소는 처음에는 이제 그 초기 피카소라 이 지금 목차가 이제 제가 이 뒤에다 너무 이게 장수가 많아서 제가 인쇄를 못 해왔는데 초기 피카소가 청색 시대는 이제 여자를 만나면서 질병과 외로움과 가난에 찌들려서 청색이 나오고 장밋빛은 이제 그때부터 여인을 만나가지고 색깔이 변하고 암흑시대에 들어가 초기 입체파, 분석적 입체파, 종합적 입체파, 고전주의, 초현실주의, 전쟁시대, 도자기시대, 2차 세계 대전 이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81년도에 그 피카소가 스페인 항구 말라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죠. 근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아버지가 미술관 큐레이터로, 시골학교 선생으로, 또 미술학교 교수로 그렇게 일을 하고 50이 넘어서 돌아가셨죠. 근데 피카소는 이제 파리로 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 성을 빼고 어머니 성만 써서 파블로 피카소라고 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지금 나중에 그림에 나오면 12살 때부터 그렸던 그림들이 나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림 실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론자 미술학교에 최연소자로 입학하게 되고 16살 때 모든 콩쿠르의 상을 다 휩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미술 콩쿠르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19살 때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12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12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12살 때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색감이라든지. 이게 피카소 여동생이라고 해요. 13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20살 때 그린 여인이고 이것도 14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적으로 리얼리즘하게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이게 기본 바탕에 있는 분입니다. 이것도 이건 15살 때. 이거는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인상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개인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갈 때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 카사키마스라는 친구가 여자한테 실연을 당해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피카소의 자아상입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이후로 그 시대 때는 굉장히 전부 다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그때 그날 140년 전에도 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부유층도 물론 있었겠지만 근데 이 자기를 그린 그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끄진 볼에 튀어나온 강대뼈 요 그림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런 외투에 보면 원작품을 보면 약간 외투에 때가 낀 그런 그림을 자기 스스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탐욕스러운 아이인데 이거는 어린 소녀가 마지막 남은 밥도 이렇게 끌고 먹는 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청색이니까 청색밖에 안 나오죠. 이건 압센트 중독자, 술 중독자. 이것도 창백하고 여인 얼굴에 요 위에 표시된 이거는 이제 회색 도시를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여인. 이 여인도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 여유어가는 어떤 몸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눈을 감아버리는데 눈 모습이 완전히 새까맣게 안 탔습니까? 눈동자도 아예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정석시대의 그림은 거의 이게 대표작이지만 그 말고도 모두가 이렇게 푸른색, 짙은 청색만 표현을 해서 그렸던 시대입니다. 이제 장밋빛 시대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를 만납니다. 예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여자하고 이제 살면서 모여 사는 동네가 세탁선이라는 빈민굴이었는데 이 여자는 누드 모델입니다. 하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누드 모델 보고 나한테도 누드 모델 해달라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면 피카소는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동거를 하면서 어떤 데는 외출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을 가둬놓고 갈 정도로 질투심이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탁선이라는 빈민굴이었는데도 거기에는 목수, 삼류가수, 약장수, 건달 등 다양한 계층이 있었지만 질서가 별로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사는 데는 더럽고 추덥고 뭐 식지도 안 하고 그런 곳에서도 그런 장조력을 키우는 토양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완벽한 데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안 나오고 더럽고 추럽고 뭔가 음침한 데서는 발상의 전환이 나오듯이 그런 토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밋빛 시대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에 지금 뒤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돈으로 2,000프랑을 주고 이 미술품 상인 벌써 그림을 사간 사람이 블라르가라는 사람이 그 장밋빛 시대 그림은 다 사갑니다. 그 그림에 대한 안목이 있었겠죠. 그 화상이. 지구도 나오는 그림은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아까 전에 전부 다 청색으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1906년에서 또 8년, 2년 동안은 이제 암흑시대로 나옵니다. 이 암흑시대는 아비뇽의 아가씨라고 처녀들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본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26살 때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백 장의 대생과 습작을 해서 탄생시킨 작품이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암흑시대로 건너서 입체파로 나옵니다. 이게 아비뇽의 아가씨들입니다. 이 아가씨들이 사창가에 있는 아가씨들을 불러서 모델을 세워서 그렸던 그림인데
피카소의 평론가들은 피카소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현대 미술 운동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혁명이고 혁명을 일으켰고 그때는 인상파의 주의들 작가들이 세단이나 고우나 고잉이나 이런 분들이 대세였습니다. 약간 피카소보다 나이도 많고 그림을 잘 그렸죠. 그리고 그 전통 해야 제작 기술에 역행했다 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혁신을 일으킨 그런 작품들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림이 코가 포근치 않고 삼각축 같은 느낌으로 되고 이 자세히 봐야 이게 사람인지 뭐 가슴인지 예 보입니다. 이 밑에는 해골이고요. 이거는 거울이고. 이 색깔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코가 이 완전히 삼각추에 이 원방향으로 그려가지고 좀 암흑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도 나체 누드 모델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봐야 이것도 여기 팔 이런 젖가슴 허리 허벅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이 그림을 숨은 그림 찾기로 할 정도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터치감이 붙습니다. 그때는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듀얼리즘하게 그렸던 시대에 역행했다는 말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초기 입체파 시대로 이제 갑니다. 초기 입체파는 이제 세단이나 그 고갱이나 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실적으로 인상파주의로 그렸지만 이 지금 초기 입체파에 보면 이제 또 가감하게 달라집니다. 벌써 이 병과 잔석잔이 나오는데 이 그릇 세 개가 나오는데 시점 자체가 틀립니다. 이런 시점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그리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린다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이렇게 시점이 다르게 그릴 수가 없죠. 큐비즘이라는 경우는 형태가 화면을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립한 형태가 형태 자체의 흥미고 허구이다. 허구. 그냥 가상으로 내가 본 시점하게 다르게 그릴 수 있고 해체를 할 수 있고 분해를 할 수 있다. 이때부터도 뭐 산인지 풀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도 지금 산도 있고 다리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교회당도 있고 집도 있고 자세히 보면 다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을 이 당시에 아름답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 분석적 입체파 시대로 이제 또 진입이 됩니다. 분석적 입체파는 대상을 세분화시켜서 더더욱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물병을 내가 들었을 때 보는 각도하고 나왔을 때 보는 각도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사물의 관찰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에바하고 자신하고 그 모습을 해체해서 이렇게 거의 표현을 한 입체파인데 이 제목도 항상 보면 나는 에바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 여인을 만나 사랑하고 살 때마다 그 여인의 초상화를 엄청 그립니다. 근데 에바라는 여인하고 살 때는 3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입체파 시대에는 이 에바의 초상화가 잘 없습니다.
만도린 펴는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단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은 서로 겹쳐서 불투명하거나 투명한 평면으로 분해되어 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좀 진한 데는 들어가 보이고 하얀 데는 튀어나와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평면, 네, 화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그렸습니다. 분석적인 책.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종합적 입체파 시대로 지나갑니다. 첫 번째 여인 페르난도와 헤어지고 이제 그 미모의 에바와 함께 살게 되죠. 이때부터는 또 이제 꼴라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꼴라주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피카소가 여기서부터 시도를 합니다. 꼴라주를 탄생시키는데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와 흙, 함석, 밧줄 그리고 모래와 톱을 섞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종합적 입체파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뉴스페이퍼 신문을 우리가 붙인 것도 있고 나무도 붙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계기로 소멸을 해가지만 20세기에 현대 미술의 이 꼴라주 기법을 탄생시킨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피카소가 제일 큽니다. 여기도 이제 신문지도 오래 붙이고 기타도 있고 뭐 삼각추도 지금 이렇게 있고 이런 검은색은 연필들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이것도 보면 망치도 있고 붙여놓고 뭐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이올린을 표현을 이렇게 겹쳐서 해놓은 게 보입니다. 이제 또 여인이 바뀝니다. 고전주의와 초현실주의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무대 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레리나를 만납니다. 무용수 러시아 25살 되는 러시아 무용수 올가 포클로바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가 결혼식을 하는 첫째 부인입니다. 지금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이 로마에 있으면서부터 로마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유럽을 가보시면 미술관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조각품이 어떤 장엄과 고귀함, 인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피카소가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고전주의와 초현실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다이나믹하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32에 41cm 같으면 저기 한 10호가 안 되는 크기의 한 요만한 크기의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딱 봤을 때 보통 다리를 이렇게 이쁘게 그리지 이렇게 거인처럼 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입체파로 가가지고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이제 올가의 그림 초상인데 이 시대에 입체파를 지나고 암흑시대 지나고 입체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 시대에서 올가 자기 본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리얼리즘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실력이 있습니다. 피에로 앞에서 장밋빛 시대에서 피에로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은 이 작품 색채 표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주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올가의 초상화도 보셨지만 이 정물도 이렇게 리얼리즘하게 이 피카소는 잘 그렸습니다. 다양하게 잘 그렸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으면 그냥 하루만 해도 그릴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다고. 잠자는 농부들도 보시면
손발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좀 거인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립다한데 어쨌든 피카소는 신구dun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피카소가 지금 전체 작품이 도자기, 파나, 조각품 다 합해서 한 5만 점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00점을 그려가지고 모아놓을까? 제가 죽기 전에 2,000점이 있을까? 그 보통 작가들이 2,000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달에 저희들이 그림을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점 이상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또 창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2년마다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면서 연구하면서 또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5만 점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화가들이 5만 점 그린 사람은 피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유명합니다. 이건 정적인 안전여행도 피카소가 프랑스의 남프랑스에 자주 갔다 갑니다. 그런 휴양지나 놀러 갈 때는 꼭 그곳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며 이런 여행들 뒤편에는 그 남프랑스에 있는 그런 바다의 빛 색깔 같은 그런 그림 자주 그렸다고 합니다. 정인데 골라주 기법으로 그립니다. 또 달라집니다. 이제 초현실주의 시대로 진입을 합니다. 이 초현실주의의 진입에 이 그림이 한 1,700장짜리 이 그림이 누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기 중에 약간 찢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재생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재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700개 정도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카소는 주로 보면 이렇게 졸고 있는 여자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 졸고 있는 게 그 피카소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졸고 있는 여자를 많이 그렸냐면 현실과 꿈이 다른 어떤 그런 거를 느껴서 표현하고 싶어서 조는 여자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수도사, 이 새까맣게 된 이런 모습이 수도사입니다. 이렇게 까만 옷 입으신 분이 있죠. 네, 거기에 무릎에 이 악보가 있고 또 중간에는 이 피에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클라리넷을 부는 악사입니다. 클라리넷이 이렇게 보입니까? 네.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릿강제하고 수도사 까만 데 있고 여기 바이올린도 있고 악보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자세히 보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냥 보면 저게 무슨 그림이지? 저게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 설명이 없으면은 숨은 그림 찾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스펜더 그라스를 연상시키게 하는 작품인데 이 그림 자체도 이틀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 시대부터 나옵니다. 1939년도 전쟁이 났지만 이게 이 게르니카라는 이 도시가 스페인의 전통적인 문화 중심의 도시였는데 비무장 농부들에게 기관총을 난사를 해서 근 600명이 그 즉석에서 사망을 하고 한 900명 정도가 중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스페인에서 독일 정부에 허가를 내주면서 이 사람들 죽이라고 했다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스페인 정부에서 피카소에게 파리 세계 박람회에 스페인관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피카소가 1개월 동안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렸던 그림들이 아까 게르니카 그 그림입니다. 게르니카가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제가 볼 때 한 200호라고 보여지거든요. 200호라는 개념이 엽서 크기에 200장을 모아놓은 크기를 200호라고 그렇게 하는데, 게르니카가 큰 대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시 들어가서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예. 그래서 자지 않고 게르니카를 만들어냅니다. 게르니카 형태가 전주곡이라면 뒤에 나오는 납골당 작품 앞침의 곡조라는 작품은 전주곡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는 인체를 무슨 기계를 설계하는 것처럼 조립한 것처럼 그런 나무로 이렇게 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림. 이것도 죽음을 연상하게 하고 있죠. 네, 누워있는 나무 죽은 사람 같고 이 만들어낸 캐는 사람은 밤샘을 하면서 쓸쓸하게 보이고 배경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1942년 피카소가 61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60살이면 고대장 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61살 때 저렇게 그림 표현을 했다는 게 대단하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묶인 손이 요래 보입니다. 묶인 손, 아이들 어떤 시체, 겹겹이 쌓인 이런 시체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무덤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납골당의 작품입니다. 이게 한 3m에 4m 정도쯤 되는 큰 대작입니다. 이게 게르니카 작품이고, 여기 나오네요. 사망자가 654명, 부상자가 889명, 654명. 그 정도로 그걸 스페인 정부가 그냥 비무장한 농부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했다는 자체가 지금 그때 당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 이 작품이 뉴욕 근대미술관에 있다가 피카소 유언에 따라서 지금은 저기 이렇게 92년도부터 소피아 왕비 미술관 센터로 옮겨져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뒤에 그 피카소의 여인들이라든가 따로 제가 지금 모아놓은 그 자료들이 있는데 우는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도라마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피카소의 여인인데 이 여자는 마리 틸리드라는 여자 만나기 전에 벌써 이제 애정 행각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늘 울고 있고 싸우고 이랬던 걸 봐서 이 여자의 초상화가 우는 여자입니다. 이거는 새를 잡아먹는 아니죠. 예. 새를 잡아먹는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 고양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정신의 위기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에 전쟁이 많았던 시대라 전쟁의 참화를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밤낚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렸던 그림,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한국에 한 번도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어떤 뉴스를 듣고 보도를 접하고 난 뒤 그렸던 그림으로 한국인의 학살에서 피카소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아이들을 겁먹어 있고 여자들은 아예 체념한 상으로 그냥 총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자기 시대가 옵니다. 도자기 시대에 들었을 때는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이때가. 이때도 여인을 만납니다. 35살 되는 여인을. 끊임없는 여인을 이 여인들은 이름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그 부인들이 흔들머리 나서 뭐 집 나가고 아들 데리고 나가고 뭐 헤어지고 뭐 또 싸우고 뭐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92살까지 살았는 거 대단하고. 예. 이제 도자기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정말 즐거운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사회적 명성과 부를 이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술가들은 배가 고파야 창작이 나온다 합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노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쉬고 있으면 그렇게 안락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데 예술가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카소는 이제 그때부터 도자기에 심취를 합니다. 도자기 공장에 가서 도자기 공장 주인인 조카의 그 자클린을 만납니다. 자클린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하고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래 살면서 이제 그 지중해에 있는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3,500개가 넘습니다. 3,500개 넘는 꽃병과 접시, 물병, 수백 개의 도자기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도자기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피카소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카소 그림은 또 달라집니다. 도자기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림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터치도 강렬하고 힘이 있고 저도 이거 보고 그리라면 저 잘 그리겠습니다. 보통 초등학생 그림 보고 내 보고도 그리라 하면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듯이 이 마지막에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입니다. 파나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파나가 사실 많은 파나지 파나도 목파나 석파나 뭐 여러 가지 파나가 있지만 참 파나도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네. 이제 피카소에 대한 여인들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여인 베르난도 올리비에라는 여인은 살 때부터 어렵게 살아가지고 돈 많은 집에 실다라면 도망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누드 모델로 살다가 피카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 헤어졌는데 여자가 32살 때 헤어졌는데 그 경제적인 이유로 자꾸 피카소에 살았던 전기를 써내려고 하는 것을 피카소가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자기 살아서 생전에는 내지 않는 걸 조건으로 70살 될 때까지 생활비를 이렇게 주고 있었죠. 이 여인이 베르난도 올리비에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사진이면 이렇게 조상화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장밋빛 시대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에바 무에를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은 안타깝게 3년밖에 같이 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없습니다. 3년 동안. 사랑을 했지만 폐기력으로 죽죠. 그 다음에 올가를 만납니다. 이 여자하고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이 발레리나는 정말 조금 사치스럽고
자기 주장이 발휘되다니까 자기 주장이 또 강하죠. 또 파리의 상류층의 그런 일원이 돼서 놀기를 좋아하고 했던 여러 가지 좀 피카소가 살아오면서 이 올가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 다 망쳤다 할 정도로 나이 40의 아들을 봅니다. 나이 40에. 여기 올가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했고 이때 내 생애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그녀대로 도저히 너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아들과 떠납니다. 예, 이게 올가 포클로바의 발레하는 장면이고 올가의 초상화 앞에서 봤던 그림이고 이렇게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올가의 초상화가 참 많습니다. 한 70점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리 테레스 월트를 만납니다. 근데 여자들이 다 이뻐요. 다 젊어요. 저희 도자기 70세에 만났던 여자가 35이지 나머지는 다 18이에요. 20. 그래가지고 올가하고 사는데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마리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친구로부터 알아가지고 이 마리라는 여자가 딸을 놓습니다. 딸을 놓고 올가도 헤어지면서 사망할 때까지 굉장히 자기 초상화를 귀하게 여기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라마르 마리 테레스 만나기 전에 도라마르와 또 하는데 애성행각을 벌리는데 이 여자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너 둘이 보고 있으면 뭐하니? 내 질투 안 하니? 이거 막 이렇게 요즘 속된 말로 까치 뜯고 싸우도록 만들면서 그걸 희열을 느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리테를 이제 도라마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사진작가입니다. 근데 처음에 벨랑도 올가를 만나 결혼하고 이혼을 안 합니다. 이혼을 하면 유럽은 거의 다 재산이 여자 쪽으로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이때부터 그렇게 법이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올가하고는 절대 이혼을 안 합니다. 이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그때 지금 이 도라마르가 29살이고 피카소가 50살입니다. 9년 동안 그런 연애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 여자도 아까 눈물 흘리는 장면 보셨잖아요. 이 여자가 도라마르의 여인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근데 이 여자만이 누드, 나체 그런 초상화가 없다고 합니다. 2점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델을 해서 부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도라마르의 여인의 그림에 있는 여자가 이제 프랑스어 진로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가 제일 이쁘다 합니다. 피카소가 보는 견해에서 하가들이 보는 견해에서도 여인의 어떤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많이 이뻤다 합니다.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3년 만에 이 여자를 쟁취를 합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사귀게 되죠. 근데 이 여자는 화가로서 피카소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그림을 교류도 하고 이랬지만 이
피카소의 바람둥이 때문에 눈들이 나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미국에 가서 의사하고 만나가지고 잘 살고 또 그림을 계속 그려가지고 그녀가 남긴 미술 작품들은 유럽, 미국의 유명 미술관에 다 수강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이름이 많은 걸 좋아했지 피카소 부인이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와 저칠의 그림 초상화입니다. 이게 마지막 여인 자클린 로크입니다. 도자기 공장에 가서 만났던 여인. 72살 동안 79살 동안 네. 이 자클린은 여자는 35살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부인이 됩니다. 이 여자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70점 이상의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줬고 13년 피카소가 죽은 지 13년 되는 해에 자클린이 권총으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 피카소의 생애에 보면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손자, 아들은 좀 일찍 죽었고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를 장례식에 못 오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죽습니다. 그 죽고 난 뒤에 또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이 상속을 받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4년 만에 또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 주변에 나이가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많듯이 가정사는 그렇게 뭐 화목하고 행복하고 본인은 행복했겠죠. 많은 데이들을 거느리면서 뭐이 여자 에바 푸엘이 3년 동안 병에 있는데도 다른 여자 만나 애정 생각을 벌이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막 그렇게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예술가들이 되게 보면 그런 애정 생각을 많이 걸린다. 우리나라도 김응수 작가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뭐 나이가 뭐 70이 넘어서 뭐 30대 여인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래서 저런 창작적인 게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도 들지만 그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것은 예술가로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 작품도 만들 때마다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은 아름다운 미를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이게 변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 있는 목숨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거나 또 무슨 일을 추구하실 때 변화하지 않고 옛날을 답습하고 옛날 거를 모양을 그대로 뺏겨낸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변화를 추구하고 신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이런 사회의 지도층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피카소에 대해서 이런 여인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 과거 시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저도 가봤지만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돈 가는 게 예사고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애 낳고 싶으면 애 낳고 생활비도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안 줘도 돼. 이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아주 서로 매너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그 시대가 이제 너무나 빨리 변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작가들을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과연 뭐가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있어야 되고 변해야 된다. 이 시대에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